오늘 첫 번째 시간 세션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균 대표님께서는요, 네, 지금 현재 한컴 MDS에서 근무도 하셨고요, 블루코에서 직접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전문가로 수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첫 번째 세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 좀 짧은 시간이긴 한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디지털 헌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을 전공을 했고, 예전에 제가 이제 한컴 MTS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좀 공부에 또 남다른 열의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강의도 좀 하고 있다가 현재 지금 이제 개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블로코에서도 이제 제가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전문가로 또 활동했었고,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창업을 예전에 시작을 했었고, 현재도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좀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이제 내용을 이제 전달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도 채팅창 있지 않습니까?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함께 여러분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과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보면 기술의 트렌드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인 자동차나 뭐 3D 프린터, 가상현실, 뭐 지능형 드론, 뭐 지능형 로봇, 4분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이런 주력된 산업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다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이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동작하고 그 네트워크 기반의 뭐든지 서비스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를 할 때 네트워크 중에서도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을 기반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를 기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형태로도 실제 주력 기술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국내 기술은 정말 변화무쌍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 이제 필드에서 느꼈던 그런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특강 하기 전에 과연 2016년도부터 그 전부터도 있긴 있었지만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냐라는 걸 정리를 해봤더니 2016년대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졌고 기업에서도 엄청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환경 제어죠. 실제 뭐 IoT 디바이스를 직접 제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환경 제어하는 거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거 이런 형태가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제 많이 핵심 요소로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제 기술 강의나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이 바로 대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환경을 갖다 제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에 물을 줘야 된다든지 그다음 온도 습도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수집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이나 웹 서비스에서 모니터링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2016년도에 우리 국내에 핫 키워드로 자리 잡았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게 핫 이슈였는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빅데이터가 핫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핫 이슈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보통 국가에서 국제 과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제가
어떤 과제가 많이 나온지를 보면 우리 국내는 어떤 기술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 자원을 갖다가 제공해 줄 때 어디를 많이 자원을 제공해 주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빅데이터에 대한 핵심 요소는 어, 데이터 일단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이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의 시각화, 데이터 분석의 의미는 뭐냐면 기존의 사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근데 그 수집된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라 1년, 2년이고 그다음 10년이고 데이터를 모아지면 엄청 큰 데이터가 돼요. 근데 그 엄청 큰 데이터를 숫자로만 보게 되면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된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서 한눈에 전체 숲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빅데이터화라는 이런 기술들이 2017년도에 하도가 되어서 이제 많은 과제를 진행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018년으로 넘으면서부터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지라는 관점으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되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있으셔야 되고 빅데이터가 되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문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흐름은요. 그냥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문 인터넷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이 되고 이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자, 이 시각한 데이터를 결과로 우리는 인공지능을 하는 거죠. 이때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빅데이터는 어쨌든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인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컴퓨터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한 내용을 갖다가 그냥 결과를 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가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데이터만 입력만 해주면 스스로 자가학습을 해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받고 또 의사결정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그다음 의사결정하고 이런 사이클이 돌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2019년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핫 이슈가 된 키워드는 당연포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의미가 왜 나왔느냐요? 그럼 앞서 말씀처럼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봤더니 인공지능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결과값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 여기 있는 수집된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면 전처리라는 과정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전처리 때 뭘 하느냐? 실제 데이터들 중에서도 좋은 데이터인지 안 좋은 데이터인지를 구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하는 작업을 전처리라고 그러는데 이 전처리를 할 때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를 뽑아줘야지만이 인공지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의 퀄리티라든지 데이터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뢰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라?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블록체인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정말 사이드 중에 사이드예요. 그냥 단지 암호화폐가 많이 알려졌다 일 뿐이지 실제 블록체인의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거든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차이점이 뭐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질문 주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고 부팅을 시키면 OS가 동작하고 OS 동작이 끝나고 나면 무수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실제 스마트폰을 켰을 때 OS가 동작하는 것처럼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고요. 스마트폰 부팅이 끝나고 나면 무수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인데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고요. 그럼 비트코인 말고 어떤 걸 저장할 수 있나요? 네, 블록체인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투표 시스템, 성적 관리 시스템, 의료 진로 관리 시스템.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가 수정이나 조작이 되지 않고 신뢰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저장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신뢰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핵심 기술은 이력 관리입니다. 이력 관리하고 그중에 부수적인 걸로 뭐가 된다? 암호화폐나 결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실제 퀄리티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신뢰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적인 데이터를 바로 블록체인이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이 들어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기술 역량에 많이 포커스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포커스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곳에다가 많이 포커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하면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무인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자율주행 같은 또는 무인화를 강조했느냐라는 거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70억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60억, 70억 늘어났는데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말대로 저출산이 또 여러 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더라? 로봇 같은 게 필요하고 무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율주행의 의미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무인화는 더 필요하고 실제 일하는 고급 인력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쪽 관련된 기술들은 더 많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021년 올해 들어왔어요. 자, 올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핫 키워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가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로나19가 이제 불을 지핀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이고 비대면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줌이라는 걸 통해서 온라인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차적인 여러분과의 소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 통신을 매체를 통해서 이런 화상회의를 했지만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더라? 바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와 유사한 형태의 생태계에서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 거죠. 경제 활동도 하고 싶고 물건을 주고 팔고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소통도 하고 싶고 뭔가 즐거움도 느끼고 싶고 거의 집 안에만 있다 보니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상 세계에서 내가 마치 현실 세계 같은 그런 세계를 누려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메타버스 기본적으로 가고요. 여기 인공지능도 기본적으로 가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다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의 차이,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의 연관성은 뭐냐라고 하면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에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집에 스마트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 집에 스마트 홈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블라인드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스마트 블라인드를 만드는데 메타버스 세상에서 블라인드를 오르락 내리라면 현실 세계에 있는 블라인드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점. 자, 이런 소통의 관계를 메타버스에서 다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플랫폼이라는 곳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20년간, 지금 2022년까지 됐는데, 이제 20년 될 건데, 이 20년간 우리는 이미 플랫폼이라는 세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플랫폼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했고, 플랫폼을 사용하고 적응하려고 했고, 플랫폼에 대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20년이면 충분히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저 플랫폼은 알아봤더니 기업만 잘 먹고 잘 살더라라는 거예요. 실제 이 플랫폼을 키워주는 것은 이용자들이고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플랫폼 회사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용자들이 진정 원하는 건 뭐냐면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가 모두가 잘 사는 이런 세계를 원하는 거예요. 왜? 20년간 이미 기업 많이 했어요. 이미 알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20년간 IT 기업들은 눈부신 성장을 돕는데 발전을 시켜줬지만 실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없으니까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2020년 들어오면서 그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전환 시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프로토콜 경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프로토콜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플랫폼 기업이 얻은 수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고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프로토콜 경제의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삽니다. 자, 그거를
지금 포인트로 주긴 주는데 포인트로 주지 말고 코인으로 주자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있는 코인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을 받은 이용자들은 뭐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예요. 그러면 이 코인 가지고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코인 가지고 결제가 가능한 물건이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인과 이 포인트, 기존에 이런 물건을 사더라도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런 포인트와 코인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 있는 포인트는요, 소멸이 돼요.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포인트를 갖다가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보상 안 해줄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 말은 뭐냐면, 소유가 이용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자가 누구 거다? 플랫폼 거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보상을 주고 있지만, 그 보상을 주고 포인트를 주는 건 아직까지는 소유는 다 누구 거다? 플랫폼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코인은 뭐예요? 코인은 플랫폼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코인은 이용자한테 다 주는 거고, 권한은 다 이용자 거야. 100% 이용자 권이고 100% 이용자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인하고 포인트 같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워드를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 3차 산업혁명에 사는 사람과 4차 산업혁명에 사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요. 그리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집에 와고 결제를 해요. 자,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미 익숙해 있고 익숙한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3차 산업혁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내 주소를 남기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결제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물건이 집에 와요. 자,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지만 불편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느냐? 쇼핑몰에다가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쇼핑몰에 제공하고, 정보 생산자는 누구냐면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 생산한 걸 플랫폼 회사한테 줘요. 그럼 플랫폼 회사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뭘 하느냐? 유저가 얼마나 확보했으니 우리는 광고를 갖다가 많이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광고 회사에 실제 큰 비용을 받고 광고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역시 플랫폼 회사가 계속 돈을 버는 구조로 내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정보 제공자에게는 이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뭔가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창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마일즈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자세히 보세요. 리워드를 해주는 게 있고 리워드 해주지 않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리워드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학습되어 있어요. 리워드를 안 해준다? 그러면 다른 데 가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창업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반드시 리워드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리워드도 그냥 해주면 안 됩니다. 리워드 생태계를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워드를 1, 2, 3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 그럼 100 리워드 줘요. 댓글을 남긴다. 100 리워드를 줘요. 그 다음 좋아요 누른다. 100 이렇게 남겨요. 다 100, 100이면 사람들은 글은 안 쓰고요. 좋아요만 눌러요. 그러면 당연히 게시판 글이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좋아요만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글 쓰면 100, 댓글 달면 30, 좋아요 누르면 10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생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선순환 구조가 돼서 글 남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연스러운 댓글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선순환 관계에 대한 이코노미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려고 하는 플랫폼에 잘 녹아내려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내가 사물 인터넷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예요. 왜 사물 인터넷을 해야 되느냐예요. 과연 사물 인터넷을 내가 서비스를 해야 되고 창업을 해야 되냐예요. 자, 어떤 관점을 보냐면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은요, 거의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물 인터넷은 인베디드 시스템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사물 인터넷 특징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공간하고 상관없이 실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이 인터넷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는요 언제든지 제어도 가능하고 모니터링도 가능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있는 내용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나 컴퓨터가 대신해야 될 거를 사물 인터넷 기기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모아야 될 데이터가 사람이 직접 나서서 모아야 될 데이터가 사람이 하지 않고 사물 인터넷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되더라? 말 그대로 빅데이터 기초 활용을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나서서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생각해요.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대신 데이터를 모아주면 얼마나 많은 이제 시간이라든지 비용도 줄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은 최근에 어디에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냐면 무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이런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인공지능 쪽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습도를 높이려고 하면 무조건 뭐가 좋아야 되냐면 이 데이터가 좋아야 돼요.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요. 이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데이터가 정보로 바꿔서 실제 해줘야 되고 이런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학습이나 추론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얼굴이 진짜 사람 얼굴로 대체시켜서 활동합니다. 유튜브도 있어요. 활동하고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뭘 하냐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사람처럼 보여.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가상의 얼굴을 만들고요. 그 가상의 얼굴을 진짜 사람 얼굴에다가 붙여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네,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블록체인, 우리가 블록체인을 해야 되느냐예요. 자, 블록체인의 핵심은 뭐냐면 신뢰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신뢰를 가진 데이터인데요. 이 블록체인은 솔직히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블록체인의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읽고 쓰기만 가능한 거예요. 읽고 쓰기, 삭제나 수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도 많이 쓰고 있고요. 코인뿐만이 아니라 토큰, 뭐 NFT와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이 어디에 쓰느냐? 디지털 세상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도 물론 쓰고 있지만 현실 세계가 아닌 디지털 세상에서 이런 가상 코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세상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에서 거래를 어떻게 해요? 블록체인 하는 코인, 토큰 같은 걸로 가상 세계에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블록체인에 있는 코인이 왜 가상 세계에서 좋으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상 코인이라는 게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 암호학 개념이 들어가서 실제 원본과 사본도 차이가 나고 한 번 쓰면 없어지고 복사를 하더라도 실제 가치에 대한 내용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일한 기술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게 바로 코인이나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거래할 때 무조건 코인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시대가 이제 들어오고 지금 이제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요? 네, 메타버스라는 건요, 최근에 화두가 됐지만 최근에 나온 기술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속 왔던 기술이에요. 이전부터 계속 왔던 기술인데 단지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면서 좀 더 빠르게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갑자기 비대면이니 가상세계니 이런 얘기가 하다 보니까 영화에 나온 영화와 같은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플랫폼 중에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뭐가 있더라? 네, 게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임으로 만들었던 가상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D 게임으로 만든 일종의 가상 세계를 좀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가장 많이 화두되고 있는 게 뭐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마인크래프트 이런 플랫폼이 메타버스 세계에 확 들어오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원래 다 게임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가상세계를 다 만들어 봤어요. 다 만들어 봤더니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인데 로블록스가 2006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2018년도는 제페토예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마인크래프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 이 플랫폼 안에는 월드맵 제공이라는 것과 뭐 상호작용, 프로토콜 경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로블록스가 제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제페토는 월드맵은 제공하는데 상호작용은 안 되고 프로토콜 경제는 아직 안 되고 이런 특징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제페토도 많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상호작용도 어느 정도 되려고 하고 프로토콜 경제도 넣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토콜 경제가 된다 안 된다는 의미는 코인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도입할 거냐 말 거나요. 최근에 제페토 가지고 도입한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드맵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가상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회사예요. 그리고 저희들 회사에 대한 저희 회사에 관련된 월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회사의 월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센터의 월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학교의 월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만의 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월드를 만들 수 있는 제공하는 이런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을 제공하느냐 말느냐. 그게 바로 월드맵 제공이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로블록스예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로블록스예요. 그리고 사람 손 모양 있죠. 사람 손 모양은 뭐냐면 손 모양 클릭을 하면 상호작용이라서 손 모양을 클릭을 하면 뭔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물건을 집을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메뉴 같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호작용이거든요. 이런 로블록스는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페토는 아직 상호작용이 안 돼요. 만약 상호작용을 제페토에서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따로 계약을 해서 따로 해야죠. 근데 일반 유저들은 상호작용은 안 돼요. 근데 로블록스는 이제 만들 오래됐고 서비스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제페토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졌고 20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월드맵은 제가 볼 때는 국내에 맞게끔 만들어지다 보니까 월드맵은 상당히 좀 우리 국내 사람, 한국 사람에 좀 친화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개인 여러분들 캐릭터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 개인 캐릭터를 만드는 다음에 유튜브로 활동을 시키더라고요. 자, 이런 개인 캐릭터 정말 잘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월드맵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월드맵을 만들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 화면은 뭐냐면 대학 입학식이에요. 대학 입학식을 메타마스 세계에 구현해놓고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인크래프트예요.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여기도 역시 게임으로 출발했고요. 이제 여기서도 시대 가상의 월드맵을 만들어서 시대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이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고요.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 월드맵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배포라는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통과가 되고 나면 월드맵이 출시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월드맵 검색하시고 입장만 하면 바로 그 입장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모바일에도 접속이 가능하고 PC도 가능하고요. 구글 같은 걸 쓰셔가지고도 직접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로블록스 월드맵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마우스로 뚝뚝뚝뚝 드래그 하시면 월드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페트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월드맵을 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월드맵 딱 만들어지고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배포라는 걸 누르게 되면 바로 배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월드맵이에요. 자, 셋 다 보시게 되면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화면 하나만 공유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곳에 가보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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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도 진짜가 아니에요. 리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버추얼 유튜버 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노래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추억을 보시겠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시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저 루이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The weather outside's changing. The leaves are buried on the six 일단 inches of 여기까지만 ice. 볼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Radio 사람 이분은 몸은 솔직히 실제예요. 몸은 실제인데 얼굴만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실제 합성이 된 건데 보시다시피 이게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현재 기술이 적용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거고요. 또 이렇게 실제 얼굴이 아닌 가상 얼굴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연예인 지망생인데 자기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어디 가나 면접을 보고 인터뷰를 보고 실제 이제 이런 걸 하더라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실제 뭐 이제 성형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이 기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들추지 않고 가상 얼굴로 바꾸고 그다음 가상에 대해서 갖다가 또 독립적으로 또 이제 보호도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쉬는 시간 없이 엄청 많이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받고요. 질문을 받고 저희 세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